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났기에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이고 67세입니다. 저는 평생 자영업을 하며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고 있었지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 동안 모아둔 적금과 전세, 보증금 덕분에 노후는 걱정 없이 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정말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범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지방은행 고객센터였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은행에서 적금 만기 안내나 상품 추천 전화가 종종 왔으니까요. 박정호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고 용어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혹시 돈이 빠져나간 겁니까? 현재는 차단해 두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이 악성 앱에 감염된 정황이 있어 본인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만 계좌가 안전해진다는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앱을 설치했고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은 제가 모르는 사람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화면은 멀쩡하게 보였고 그 사람은 저에게 계속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혹시 오늘 적금 해지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건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객님 명의로 비대면 적금 해지 요청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 말에 겁이 더 나서 저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묻는 대로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보호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전화는 무려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동안 제 휴대폰에서는 제가 보지도 못한 화면들이 깜빡였고 알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의미도 몰랐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통화 말미에 그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상 거래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전원을 끄지 말고 오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안이 남아 은행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자마자 창구 직원이 제 계좌를 조회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지금 적금이 전부 해지돼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직원의 말은 계속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1시간 전쯤부터 적금 5건이 연달아 해지되고 그 돈들이 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됐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면 제 돈이?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대부분 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치 누군가 제 머리 위에서 무너진 건물을 그대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평생을 걸쳐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왜 그런 전화를 믿었을까? 이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도와주었지만 그 절차가 제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고객님, 이 유형은 휴대폰 원격 제어형 피싱으로 보입니다. 최근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참 전에 전화가 울린 순간부터 사기범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표정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듣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 16억 원.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 조직이 해외로 빼돌리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형사라던 남자의 목소리는 늘 침착하면서도 급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가 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히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의 재산 동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 제 노력의 흔적, 아내와 함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16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 수사과 김준혁 계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전화기 화면에는 실제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는 번호 변작이라는 수법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조사 대상자로 잠정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금 이동 내역이 범죄 자금 추적 라인에 걸렸거든요. 그들은 제가 이해도 못하는 전문 용어를 줄줄 읊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치, 기소, 계좌 동결. 그동안 뉴스에서 들었던 말들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하지만 선량한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는 말을 저는 그날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며칠 사이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출도 하지 않았으며 제가 아끼던 카메라 장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이웃 친구가 요즘 얼굴이 안 보인다며 전화해 왔을 때도 저는 그마저도 보이스피싱일까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머릿속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통화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고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신고하면 범죄를 돕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 제가 범죄 조직의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제 심리를 그들은 너무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통장과 카드 잔액을 확인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 돈이 안전해지는 거죠? 예, 선생님. 지금 옮기시면 국가가 보호합니다. 이제 곧 해외 송금 라인이 열립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그들은 제가 망설일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고민과 상황을 너무 잘 아는 듯이 쉬지 않고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심의 불씨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혹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일 동안 그들과 통화하며 지쳐 있었던 저는 더 이상 제 예감을 믿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일반 은행 앱으로는 추적 위험이 있으니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게 했고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맞춰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을 지키는 길일까?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의문이 꿈틀거렸지만 곧바로 불안감에 의해 짓눌려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잔액 전부를 옮겨야 합니다. 일부만 보내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전부 말입니까? 16억을요?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직에서 선생님 계좌를 먼저 노리기 전에 저희가 보호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손발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에 뜬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수천 번 쌓고 아껴서 만든 16억이라는 숫자가 제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은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전 재산을 입력창에 하나하나 직접 입력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저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선생님, 빨리 누르십시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겐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체가 끝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접속을 종료하시고 23시간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차단되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씹히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 작은 의심이 비명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제발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고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했다. 나는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려 16억 원. 그 돈을 벌기 위해 제가 몇십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현장에서 일했던 날들,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허리띠 졸라맨 시절들,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그 모든 희망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16억 원이 사라진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감긴 것 같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흐릿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렸고 휴대폰을 쥔 손바닥엔 차갑게 식은 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그런데 혹시 또 문제가 되면 머릿속에는 수사관이라던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신고하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범죄 연루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손은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신호등 색이 무슨 색인지조차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겨우 꺼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묵직했던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경찰관은 이미 수차례 비슷한 피해자를 봐서인지 익숙한 듯한 표정으로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하는 동안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100% 조직적 보이스피싱입니다. 피해자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절망감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진짜로 당한 거구나.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이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상황 설명을 마치자 저에게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본인 계좌 즉시 지급 정지를 걸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이체 완료된 금액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되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거의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제 표정을 보더니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해외로 넘어간 금액은 대부분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집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 생각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절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평생 절약하며 살았고 사소한 10,000원 하나도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결혼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꾸렸지만 제가 힘들게 살아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무슨 얼굴을 하고 말을 해야 하지? 눈물이 다시 차올라 고개를 숙였고 차창 위에 눈물이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집 문을 열었더니 익숙한 향기와 정적인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 말을 듣자 참아왔던 감정이 다시 북받쳤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할 얘기가 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부를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어 자꾸 멈췄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6억 전 재산이 사라졌다는 말이 끝나자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고여 방울을 맺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작은 목소리조차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한참 동안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요즘 너무 많다잖아요. 그 말에 오히려 저는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다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돈보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도저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키려 노력해왔는데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TV 소리마저 머릿속에서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만 보면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고 모르는 번호만 뜨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며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때 은행 직원 말이라도 한번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전화 한 통을 믿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둘이 같이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미래를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제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힘든 시기를 넘겼어요. 이번에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구명줄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지역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말 많아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오랜만에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동네의 한 물류센터에서 새벽 배송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손에 다시 일거리를 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 과정이 제게는 새로운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전화하자 놀랄 만큼 빠르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하려 하자 아들은 저를 부축해 세웠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딸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어느 날 배송 트럭 뒤에서 짐을 나르던 중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둡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며 붉은 빛이 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잃은 것은 너무 컸지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존재 그리고 작은 용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제 전 재산을 앗아갔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삶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수사 중이다,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한다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도 절대 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